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02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중도 보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합리적 보수, 그리고 개혁 보수 이런 거 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요.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요즘 보수의 최대 위기다. 보수 대통합이 시대의 과제다. 그리고 시대의 사명을 지금 본인이 담당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외치고 계신 분인데 분열한 보수의 재건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방송에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썰전의 주인공이시고 뭐 강적들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서 다 나오셨던 분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동아대학교 박형준 교수님, 전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하셨던 분입니다. 다 하셨네 보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다 해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국회의원, 청와대, 국회 사무총장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교수가 제일 좋고요. 교수가 제일 좋죠. 일단 자유로우니까. 예. 그리고 정말 잘했으면 싶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된 거는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참모가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실행의 전략이 있으면 국가를 한번 움직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 사무총장은 뭐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그것도 한 3,000명 되는 살림이죠, 살림. 살림인데 살림이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국회를 움직이는데 소위 인프라죠. 조직적인 인프라로 뒷받침을 하는 건데 그 경험이 상당히 저한테는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밌기로는 국회 사무총장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한도 좀 있잖아요. 국회 여러 가지 뭐. 국회 보이지 않는 곳의 변화를 조금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이 조직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다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청와대 정무수석 하실 때 내가 MB정부 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MB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MB를 친했던 최측근들이 다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게 이너서클이 있고요. 그 이너서클이라고 할 때는 대개 이제 권력을 운용하는데 관여를 하거나 그야말로 좀 힘을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너서클이 있는데 저는 그 이너서클 멤버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야말로 참모죠, 참모로서 특히 대선 때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굉장히 뒤늦게 합류를 했지만 가깝게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편인데 제가 이제 뭐 권력을 운용하는 데 직접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이런 역할은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MB정부의 비전이나 또 전략 가치 그리고 제가 또 청와대 들어갔을 때는 광우병 사태로 굉장히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죠. 이 청와대로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긴급 수혈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 이슬 부르시고 막 청와대 뒷산 가서 그 뒤로 제가 들어갔죠. 바로 직후에.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정신없이 보냈는데 사실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또 이게 아직은 재판 중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형집행 보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이 많아서 그분의 진가라든지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잘 지금 드러내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그걸 제가 뭐 지금 뭐 MB가 어떻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능력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그리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역량은 상당히 저는 사후에도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그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예, 예. 예.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사 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많잖아요. 인사. 뭐 이미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 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봤는데 저는 하여튼 좀 이 정부 들어와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사실은 대한민국 법을 최종적으로 보증해 주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점이죠. 헌법 가치를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것이고 법률들을 헌법의 가치 위에서 다 심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행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탄핵 같은 거를 중요하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뭐 일반 장관들보다도 더 큰 도덕적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그 재판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계속 거래하고, 또 제가 좀 놀란 거는 본인이 자기는 안 하고 남편이 다 했다면 이게 차명거래잖아요, 사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리고 또 그 남편이라는 분이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으로는 그 이미선 후보가 지금 대상인데, 네. 그걸 무슨 뭐 남편이 나서 갖고 내가 공개 토론을 하겠다든지, 네. 이건 뭐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문제가 된다 그래서 후보자의 남편이나 가족이 나와 갖고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공개 토론을 제의하고, 이런 또 그런 공개 토론을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뒤에서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받았다는 기사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조금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법원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뭐 정치보복의 과정도 있었고, 또 소위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보수층이나 기존 이 정권과 관계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 JTBC 신년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적폐청산 칼날이 막 서슬이 펄을 때인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몇 년 지나서 한번 바라보라 이거지. 이거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걸 그야말로 정말 과거의 관행이나 잘못된 문제들, 비리들을 엄격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적폐청산을 주도했느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정이라고 하는 칼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보수를 괴멸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주류를 교체하고 이 소위 진보 세력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이 적폐청산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법원조차도 이제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대법원이나 과거에 그 법원 행정처가 잘못한 것들이 있겠죠. 네네. 그 있는 거는 있는 거대로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 진행된 결과를 보면 결국 제일 제가 우려했던 것, 즉 법원의 정치화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고, 법원이 이 민주주의의 이 보루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법원이 오히려 계속 정치적인 이 공방의 현장으로 끌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뭐 보석을 누가 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또 그건 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또 뭐 이 서로가 이게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재판이나 무슨 구속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니까 국민들이 전부 법원을 정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인사를 할 때에도 그런 법원의 정치화를 앞세워 갖고 하면 결국 이제 헌법재판관도 진보 일색이 되고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다 진보 일색이 되면, 아무리 그들이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고, 더구나 거기에 임명될 분이
이런 도덕적인 논란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과한 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변호하는 과정도 참 석연치 않고 이런 사람들을 또 야당이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 억지로 임명하고 장관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헌법재판관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 의장을 맡으신 이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만드셨는지. 네. 저는 지난 2년 동안 특히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앞으로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문재인 정부나 이 진보 세력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이쪽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멸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괴멸당했고 그런 어떤 속에서 어떤 대선이나 그 이후의 과정에서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그러면서 조금만 문재인 정부가 그 과정에서 진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했다면 오히려 보수는 더 쓸 자리가 없어요. 더 괴멸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 2년의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편협한 그리고 일종의 도덕적 오만에 기초한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의 영역을 쭈그러뜨렸고 그렇다고 보수가 그런 어떤 지난 과정에 대한 엄밀한 성찰과 또 필요하다면 그 속에서의 어떤 참회와 또 그 속에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들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양극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소위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이 극우 세력들이 극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 그분들도 다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이고 과거에 이제 좀 연세 많은 분들 속에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보수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지층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지금의 현 여당과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도 사실 점점 스스로의 영역을 지지율 70-80%까지 갔다가 그게 지금 4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대로 거의 이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렇죠. 문제는 대통령 선거대로 돌아왔어요. 저는 소위 촛불로 상징되는 지지층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지지층 사이에 광범한 정치적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광범한 정치적 공간을 보수가 거듭남으로써 다시 그걸 찾아올 뿐만 아니라 확장을 해야 보수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보수가 무엇인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을 쓰면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좀 불리함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하면 저도 보수 쓰는 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지킨다는 의미,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머무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수라 그러면 이게 수구라고 하는 것과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이미지 영역이 있어요. 진보라는 단어가 훨씬 좋아요. 걸음을 앞으로 내걷는다는 뜻이니까 그 자체 어휘가 이미 보수 진보에서는 떨어지는데 보수가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어휘의 느낌에서 그렇다고 해서 보수라는 말을 포기하고 하지 말 것이냐 그거는 저는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수를 대체할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우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파라는 얘기는 좀 너무 과거의 이념 형태로 스펙트럼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좌파냐 우파냐 이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 국민들은 우파라 그러든 보수라 그러든 그게 지칭하는 대상은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보수라는 말을 오히려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걸 재구성하고 또 그 보수라고 하는 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용을 컨텐츠를 새롭게 채우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 보수가 사실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소위 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유지하고 확장시켜온 주류 세력이 사실은 보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온전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발전시켜온 측면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얼룩이 묻어 있거나 또는 왜곡돼 있거나 또는 이게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잔뜩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별로 줘야죠. 대한민국의 그 헌법 가치가 뭐였고 건국을 할 때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 들었을 때에 우리 재헌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그 재헌헌법을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네, 그 너무 헌법이에요. 좋은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보수가 과거 조선이나 무슨 일제시대에 연결된 과거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보수하고는 다르게 저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이랄까요? 일종의 그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대한민국이 들어선 거고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속에 그 근간을 이루고 씨앗이 있고 뿌리를 내린 그 세력이 바로 보수다.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앞으로 더 확산을 하고 그걸 보편화시키는 그리고 결국은 통일에 있어서도 그런 가치를 올곧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세력이 바로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보는 그럼 이념이 뭐냐 이거죠.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자기들이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어정쩡한 오히려 상태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있는 거는 80년대 운동권 정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운동권 정서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80년대 운동권은 굉장히 급진적인 이념, 주사파냐, 뭐 막스 레닌주의냐 네. 이런 거 갖고 그 이념의 그 틀을 씌웠던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화된 이후에 그냥 이 합법적인 정치 공간이 열리면서 정당 정치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제야 정치인들하고 그 야당 정치인들하고 섞이면서 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념적인 어떤 자기 전환에 대한 고백이나 또는 그 변화에 대한 솔직한 성찰이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이념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가 저는 진보한테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강령을 볼 때 당신들의 이념이 뭐요? 사회민주주의요? 사회주의요? 자유주의요? 이렇게 물어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념적인 지형에서는 진보는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의 그 이념적 그 기반이 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될 그게 책임입니다. 네. 그런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보수 쪽에서는 진보의 그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보수는 분명히 있어요. 자기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 공화, 민주라고 하는 가치를 헌법에서 키워왔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하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까지 치르면서 싸워왔고 오늘날까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화를 이루어오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쪽에 잘못도 있고 뭐 유신체제라든지 5.0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의 얼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명확히 이제 반성을 해내고 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보수층에 속하는 분들도 염원을 해서 투쟁을 해서 같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책을 써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책을 제가 쓴 것이고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은 지금의 보수의 모습으로는 이제 오른쪽 20%에 있는 지지층은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의 그 세대는 저는 자유의 세대라고 보거든요. 이 자유의 세대는 그 사람들이 커온 과정 자체가 이미 경제 발전 이후에 또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개인화 시대에 커왔고 또 자유의 가치를 만끽했고 그래서 그
그분들 그 20대 40대 분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의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아주 내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자유의 세대들에게 매력이 있는 보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총선이나 대선이나 앞으로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집권까지 꿈을 꾸려면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협소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불가능하다. 정권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저는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을 그 비교를 해보면 정치공학적으로는 이게 어른과 아이 싸움 비슷해요. 누가 어른입니까? 어른은 지금 현재 여당이 훨씬 어른이죠. 네. 이분들을 그동안 이렇게 정치를 해온 거 보면 자기들이 비주류,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판을 뒤집는 전략을 굉장히 잘 쓰잖아요. 네. 전략 DJ가 뛰어나죠. JP 손도 잡아서 집권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손도 잡아서 집권을 하고, 그리고 뭐 지난 총선에서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도 네. 끌어들여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판을 흔들고 판을 자기 그 국면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전략 전술은 이쪽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박형준 교수님 민주당에서 땅에 옆에서 전략 전술 쓰는 거 아니에요? 나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데. 저는 그 정도 제 겉은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은 과거를 봐도 그렇잖아요. 주는 밥도 못 먹었잖아요. 이해창 총재 2번 다 질 때도 그랬고. 다 됐다가. 뭐 지난번 총선에서도 거의 뭐 170석, 180석.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오만의 그거는 평가라고. 다 내버렸죠. 그래서 이런 그 차원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만 갖고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그 현재 집권 여당에서 수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얼마든지 가능성과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선거법이 현재대로 그냥 가서 지금과 같이 단순 다수 대표제로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이 소위 범야권, 특히 이제 중도와 보수와 중도 영역에 있는 이 야권을 재편하지 않고서는 그런 내년 총선이나 그 다음 대선에서 어떤 그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 정치가 뭐가 문제입니까? 전부 반사이익에 의해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정권을 잡고 나서 또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력 없음을 보여주고, 또 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하기는 쉬워요. 상대가 잘못하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YS 때 총체적 실패라 그래갖고 막 YS를 몰아치고, 결국은 YS 정권이 IMF이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될 때에도 결국은 반사이익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그 반사이익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등을 돌리면요, 굉장히 무섭게 돌립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해창 그 후보가 얻은 표가 70%가 넘어요. 보수 쪽 지지층이 70%가 넘는다. 정동영 후보가 20몇 %밖에 못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참패를 했었죠. 그리고 확 그때 여론이 돌았거든요. 거꾸로 지난번 보면 홍준표 대표 20몇 % 빼고 이쪽이 거의 70% 가까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 40% 국민들이 사실은 그 광범한 정치적 공간이 있고, 이들을 소위 좀 합리성, 상식, 뭐 공정성 이런 걸 중시하는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력 없음, 오만함 이런 게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중간으로 다 나왔어. 네. 나왔는데 이쪽을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정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세력이 되려고 하면, 바른미래당이 그런 세력이 되려고 하면, 또 그 바깥에 있는 많은 보수와 중도층이 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왜 못했느냐, 이것도 솔직하게 반성도 하고 참여도 해야 되고요. 성찰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자꾸 뭐 지난 탄핵 때 네가 뭘 했냐, 지난 여름에 네가 뭐 했냐, 이런 것 갖고 싸우지 말고, 그렇게 싸우면 그건 정치적 분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권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는가를 정확히 이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프더라도 반성을 해야 돼요. 무조건 좌파가 공작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잃었다, 이런 시각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또 집권을 해도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지금 정부와 보여준다. 비슷한, 또는 과거 보수 정권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정말 그 과거에 대한 엄밀한 성찰과 그 위에서 또 시대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분석의 기초에서 이 노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노선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노선을 분명히 세우고, 그 노선이 어쨌든 올바른 길에 올라서야 되고, 저는 인재는 이쪽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규합할 수 있는 어떤 이 구심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만드는 과정이 저는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조금 지지율 오르고 문재인 정부 실정이 높아지니까 이대로 가면은 뭐 내년 총선에서 또 이제 반사이익으로 또 승리할 착각하면 수 안 있겠다.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는 저쪽이 수를 안 쓰고 또 아까 반사이익 개념으로 반사이익 개념으로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영남 같은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또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보수도 거듭나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안적 책임 세력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날라 그러면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만 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도 필요하고, 바른미래당에도 인재가 많잖아요. 또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이 중간 영역의 게 있는 또 다른 분들도 많은 많고. 분들이, 새로운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 속에서도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또 그들을 운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또 정치하겠다고 막 나서는 거,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보수와 중도의 전체 판을 새롭게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좀 촉매제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를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정치로 뛰어들 생각은? 저는 지금 제가 그런 일선에서 플레이어로 뛰기보다는 그런 코치.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 뭐 코치. 이렇게 치어리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치어리더로. 와. 감독이 아니고 치어리더로. 좀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보수 중도, 어떤 개혁 보수든 이 보수가 새로 정립해서 새로 뭉쳐야 되는데, 그 중심이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제3지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중심을 자처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냥 뭉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다 뭉치는 게 아니라 그냥 뭉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노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번에 책을 낸 이유는 최소한 이런 가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뭘 했든 간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동의하죠. 긍정적으로 보고, 동의하죠. 또 대한민국 재헌헌법의 정신을 다시 찾아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반성해야 될 점들, 진정한 보수의 세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새로운 정신에 대해서 그거 동의 안 할 사람들이 저는 별로 없을 것 네, 같다. 다 그러니까 동의하죠. 바로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폭넓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또는 이 정치적인 이념으로서 또는 그 입장으로서 폭넓게 가질 수 있는 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 골조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골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과거에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파벌적 이해관계나 또는 이렇게 정치적인
한때의 그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마다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감정이 틀어지거나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분열되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큰 집을 짓는데 무리가 없는 거 아니냐. 또 그 가치에 기초해서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죠. 이제 이를테면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처럼 양극화돼서 되겠어요? 지금처럼 분열의 정치를 계속 서로 반복하면서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게 통합의 정치로 가고 협치로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보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보수도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 모델을 또는 그런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통합의 정신이 되는 거고 통합의 기초가 되는 거죠. 결국은 생각을 그런 쪽으로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화하는 거죠. 건데요. 가치, 강령, 네. 노선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그 통합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밑단에서는 논의를 그렇죠. 해내요. 강령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통합의 가치를 만들고 네. 이미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조정을 하고 더 발전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현안이 되는 이슈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지금 뭐 경제 문제, 뭐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해서 또 공무부문 개혁의 문제, 또 이게 저 규제 개혁의 문제, 탈원전의 문제, 뭐 이 최근에 언론의 문제, 언론의 문제, 4대강 문제, 뭐 등등등 지금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대안을 분명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은 광범한 세력들이 함께 할 수 있죠. 이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뭐냐?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그동안 어쨌든 한국의 보수 정당의 본류라고 할 이 맥을 잇고 있는 이 정당이 소위 말해서 기존의 기득권이나 기존의 어떤 그 관성 이것을 얼마나 과감하게 이제 좀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아마 가장 큰 걸림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집이니까 니들 다 와,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효과도 없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효과라는 건 뭐냐? 과거에도 보면 알지만 그냥 수평적으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뭉치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제일 저는 최악이 뭐였냐면 바른정당 같은 사람들이 그냥 스르르 빠져나가고 하나씩 개별 입당 해갖고 이렇게 지금 최악이다 그 상황.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었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썩 좋은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은 사실 바른정당에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바른정당 사람들하고도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제가 어디 소속돼 있었던 네, 그건 아니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어떤 그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가진 쪽에서 더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단순한 덧셈 통합이나 뺄셈 통합이 아니고 곱셈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들은 감동을 뭘로 하느냐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뭉쳤다. 그럼 야합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이 중도와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 이런 걸 담아서 새롭게 거듭나려면 내가 팔다리라도 자르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번 4월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런 면에서. 4월? 그러니까 내년 4월 공천이 그럼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게 그런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96년 총선에서 YS 정부가 다 진다 그랬어요. 네. 그 당시 하여튼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YS 정부가. 지금 비슷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비판만. 그때 엄청난 개혁이 있었죠. 공천 개혁. 그 공천할 때 보세요. 그때 그게 이제 정치 구단의 실력. 이재호 의원도 그렇죠. 거기 갔죠. 그냥 과감하게 좌파 네. 출신들 다 과감하게 다 데려갔죠. 다 이게 영입을 하면서 다 수도권에 박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곱셈 통합이에요. 네. 그냥 단순 덧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확 넘어서 뛰어넘는 파격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정치에서 곱셈 통합이 몇 번 있었어요. DJP가 대표적인 거고. 네. 어떻게 김대중 5.16
쿠데타와 그 유신의 가장 큰 희생자인 김대중 네, 거기서 대통령이 손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입 그 5.16 쿠데타의 주역과 손을 잡잖아요. 그런 게 파격적인 정치거든요. 그게 사실 이해창 후보가 잡았어야 그렇지. 되는데. 제 이해창 후보는 심지어 박찬종이나 이인재만 잡았어도 이겼지. 네. 그때 불과 30몇만 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보수의 그게 아주 한계다. 그 한계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보수 정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 정치라는 건 과연 권위주의와 그렇죠. 연결된 국가주의와 보수를 연관된. 얘기해요. 그런 보수 정치인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 모습을 파격을 그 추구할 줄을 모르죠. 자, 황교안 대표 어떻게 그 파격적인 정치, 곱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나보셨죠? 그럼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편이고 그런데 그 황교안 대표 저는 귀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황교안 대표 자신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또 보수의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선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모든 길은 총선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 자신이 정말 강력한 왕벌이 되기 위해서도 이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파격적인 공천이 필요하다. 파격적인 공천. 그렇지. 그 파격적인 공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공천을 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물 영입. 이 통합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 통합에 기초한 건 정체성과 강령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국민에게 밝히는 과정들이 그리고 필요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다 묶어내고 그 동의하는 세력들을 다 묶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태극기 부대 일부에서는 뭐 바른정당의 누구누구는 안 된다. 배신자 뭐. 프레임을 섞어갖고 그래서는 막 안 돼요.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얘기가 진척되기가 그러면 안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07년을 되돌아보면 그때 왜 보수가 이겼겠어요? 노무현 정부가 물론 그 당시 국민들로부터 그 실정에 대한 그 등돌림을 당한 게 1차적인 요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한나라당을 보면 소위 인물들이 링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라는 인물, 이명박이라는 인물, 손학규라는 인물, 뭐 또 젊은 뭐 피들 뭐 원희룡이나 뭐 이런 인물들이 링 위에 쫙 올라가 갖고 경쟁을 하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 저분들도 이제 그 새로운 전략을 필 거 아니에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을 발탁하듯이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자기들 나름의 링을 만들 건데 그러면 그쪽에도 국민들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유시민을 불러내든 무슨 조국을 불러내든 누굴 또는 이낙연을 뭐 하든 그쪽도 링이 그럴싸하게 꾸려지는데 이쪽은 한 사람 갖고 간다? 그러면 그 게임은 볼 것도 가면 없다. 아무리 실정에 따른 국민들이 반사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결국 1대1 싸움인데 나중엔 그러면 이쪽도 그럴싸한 판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링 위에 소위 왕벌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올라온 사람들이 진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 관심도 갖고 이 비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정치적 지지를 모아내는 거거든요. 교수님도 링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치어리더 한다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교수님 구체화될 때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뭔가 단호한 결정하에 그 우산 속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겠네요.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제3지대로 다시 형성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림 그렇죠. 자체가.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이런 그림이 잘 안 돼서 또 통합이 안 되고 분열된 상태로 가면은 또 그 다음의 차선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총선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좀 이 보수가 파격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걸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거를 좀 유심히 보고 있다. 96년 총선을 생각해봐라.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과거 그 썰전 이런 거
하셨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잠깐 또 좀 쉬는 타임을 좀 가져요. 너무 심각하게. 네. 유시민 씨하고 이철희 씨 뭘 같이 했잖아요. 이철희 의원도 같이. 어땠습니까? 두 분은. 사실은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네. 썰전의 황금기는 유시민 작가하고 저하고 이게 했을 때가 제 입장에서는 네, 재밌었죠. 재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 시기가 적폐청산 네. 그 시기가 되라서 네. 맨날 제가 그때 이제 핵심은 결국 MB 대통령 문제잖아요. 네. 거의 뭐 그 적폐청산이니까 과거 정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잘 넘어가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 뭐 한편으로는 방어하고 바로잡고 뭐 이러느라고 제가 고전도 많이 했고 마음고생도 많이 네. 했는데 그 시기가 그래도 그 이렇게 토론 상대로서 유시민 작가가 갖는 또 날카로움도 장점이 있고. 서로 조금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때를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철희 의원은 제가 뭐 대학 때부터 잘 아는 네, 후배죠. 오랫동안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게 그 원래 썰전 원년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인으로 있을 때는 훨씬 더 자유로웠는데 네. 현역 의원이 되고 또 이게 원내 불편하죠. 수석 부대표가 되다 보니까 자꾸 당의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아무래도 이게 볼 수밖에 얘기가 없으니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그 썰전해 갖고 큰 정치적 이득을 본 것 같지는 않아. 그게 조금 내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당에 소속되고 그러다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위치를 누구나 볼 수밖에 없고 또 공천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대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의 소신, 이게 옳은데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 이거 좀 빨리 벗어나야 그렇죠.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그거 벗어나려면은 이번에는 힘들겠지만 저는 이게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도 선거 앞두고 바로 그 선거에서 쓸 선거제도 개편이나 개헌을 하면은 절대 통과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싶고 개헌을 하고 싶으면 다음 선거가 아니라 그 다음 선거에 적용할 4년 후 선거. 그렇죠. 그 적용할 안을 지금 여야 합의로 만들어 놓으면 시행 시기를 네. 그러면 지금 이해관계로부터 좀 벗어나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야가 좋은 타협을 할 수 아이디어죠. 있잖아요. 굿 아이디어. 저는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번에 선거법 협상을 축구 경기 룰을 만드는데 다음 축구 경기부터 빨리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것도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만들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쪽 팀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싹 빼놓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물 건너갔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다음 선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든 어떤 중임제, 제도가 대통령 됐든 중임제가 현재의 단순 대표제하고 이 대통령제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파인 튜닝 정도로 이 조정을 하든 큰 권력 구조 개편을 하든 국민적 논의를 하라고 그동안 개헌특위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왜 그게 안 되느냐면 다음 선거를 생각한 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선거에 의식하지 않고 그 다음 선거에 적용할 거를 만들자고 여야가 대통령까지 해서 탁 대표들 만들어 갖고 이거 국가 미래를 위한 틀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거는 다음 이해관계하고는 선거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도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공론화 과정도 훨씬 더 정리하게 휘둘리지 않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참 아쉬워요. 네. 오늘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하고 이득하고 관계가 있는 걸 하면 국민이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 차명진 의원 잘 아시죠? 잘 친구죠. 나 진짜 막 뭐 해쳐먹고 뭐하고 그분 스타일은 저도 좀 잘 아는데 이게 세월호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좀 정확히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책임이 있다 없다 공방을 떠나서 그게 여당 때 일어났었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정말 국민 앞에 이번 기회에 전부 무릎 꿇고 다 내 탓이오라고 한번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했다 해서
정말 성찰과 반성과 참회의 기회로 오히려 더 승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게 정도죠. 그리고 지난번에 왜 이제 5.18에 대한 이 발언,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얼룩에 해당되는 사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월호 문제도 그 사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거를 떠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어쨌든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그거를 또 잊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그 스탠스가 맞다고 봐요. 당대표로서. 100번이면 100번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한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걸 거예요. 이걸 정치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는 이걸 해원의 과정으로 이게 들어갔고 이걸 다 아우르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여전히 이게 보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약에 삼고 있다면, 또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게 보수층 내에는 상당히 또 깔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정서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로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별러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을 해서 이걸 막 뒤섞어 놓으니까, 특히 차명진 의원의 발언이 결정적인 건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직접 공격을 했다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거는 유가족들은 지금 막 가슴이 숫덩어리가 되는. 어쨌든 그 아이들을 잃은 그 부모들의 심정,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보수가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의 강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도덕 감정 아니에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역지사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동양의 이 도덕관이든 서양의 도덕관이든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측은지심에 바탕을 두는 거고, 정치가 도덕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를 정치 전략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런 이제 과수들이 나오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에도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아까 소위 일부 보수층은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줬다고 느낄 사람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진 그런 20대에서 40대 또 그 이상의 세대 속에서도 그런 소위 커먼 센스를 갖는, 공통 감각을 갖는, 정치는 상식인데 그런 분들의 마음은 또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게 분리돼야 되는데, 이걸 정치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이나 세월호 생명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 이 측은지심에 대한 거는 너무 똑같은데, 참여연도 똑같이 슬퍼하셨는데 이걸 섞어버리니까 이런 대실수를 하셔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으로 보느냐 48년을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을 때 교수님은 48년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논거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건국을 19년으로 봐야 되냐 48년으로 봐야 되냐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진보 국사학계 내에서도 자기 모순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쪽에서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을 막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끌어들인 건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보사학계 내에서 오히려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확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왜냐면 그때 임시정부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본질이 뭐냐? 정부가. 한반도의 분단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세워진 나라에 어느 나라의 정통성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건국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느 나라의 정통성이 있느냐를 갖고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쪽은 민주주의 공화국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든 거고, 이쪽은 대한민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 국채 속에, 이 정체 속에, 이 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1948년 수립과 그 이후에 그 역사의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남북한의 체제 비교는 이미 끝났잖아요. 다 끝났죠. 네, 그 전체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결에서 지금 경제력 격차가 46대 1이고 저쪽에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굴곡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한계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역사라는 게 그 뭐 균질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안고서도 우리는 성공한 역사를 써왔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온 드라마라는 건 세계가 다 우리나라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는 해방이 그 1945년 이후에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나라들 가운데 가장 성공한 역사를 쓴 그런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 역사적 자긍심을 바탕에 두지 않고 이 역사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또 그거를 기만적으로 왜곡시키고 또 이 그 마치 그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이 논리에는 은근히 그 저변에는 바로 80년대 운동권 정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반미 정서. 그리고 주사파 정서도 주사파 있죠. 정서 이런 게 막 중반에.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쪽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세운 체제고 이쪽은 친일파들이 세운 체제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정서적 관념에 기반한 역사인식. 그러면 1948년 대한민국 정권 수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친일파 정권으로 돼버리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소위 그 진보 좌파 진영에서 자꾸 이렇게 이 낙서질을 하고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밝은 면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두운 면도 있고 다 있는. 3.15 부정선거만 아니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제가 이제 훌륭한 역사를 이승만 그렸던 대통령에 사람인데요.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저도 많이 책을 보고 자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1948년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이식하는 것을 주도한 리더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다른 거 다 떠나서 농지개혁과 교육개혁. 그 두 가지가 없었다면 그 뒤에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도 없었어요. 그리고 1948, 그래서 저는 보수의 뿌리가 그 이전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재헌헌법 속에 보수의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는 거기에 저는 보수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러니하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 1945년이 해방된 이후에 그 미군정이 이승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사이가 아주 고집세고, 나빴죠. 고집세고 그리고 하여튼 이게 미국과는 계속 불편한 관계. 북한 통일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 했던 이후의 사람이죠. 일이고 그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귀국을 막고 있었던 게 미국이에요, 초기에는. 근데 그 미국에서 이 메가더 장군이 지시를 해서 한국에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 당시 시골까지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부를 다 이승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잖아요. 지금 와갖고 막 그거를 폄훼하려고 그러는 거고, 사실은 이게 분단과 그 대한민국 수립의 역사, 그 다음에 한국 6.25까지, 그때 이승만에 대한 그 재평가 작업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 과오 부분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런 부분까지 다 없으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일화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천재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배제고등학교에 나이 들어서 들어가서 그 배제고등학교 졸업할 때 영어 연설을 하잖아요. 그 영어 연설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리고 워낙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웠죠. 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갖고 사실은 고종과 황제 조선 제도를 반대 극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결국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한 게 한영 사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또 거기서 교육을 또 하시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그냥 식민지 출신의 지식인이 와갖고 그냥 대충 써서 박사 받은 게 아니고 그 해상 무역에 관한 논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들끼리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제3국의 무역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논문을 썼는데 그 당시로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논문이라서 70년대까지 인용이 돼요. 그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은 어떤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50년대까지의 이승만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 하여튼 황교안 대표가 좀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뭔가 이 곱셈의 정치 이런 걸 좀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또 뒤에서 또 잘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그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그 파격적인 정치, 곱셈의 정치, 공천의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일정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원한다고 SOS를 친 거예요? 저요 제가 무슨 저요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저쪽 SS를 황 대표님이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플랫폼 자유와 공화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새로운 가치 또 지금 현재의 가장 우리 대한민국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소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 단체들과 정당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공감대와 동의를 엮어냄으로써 이슈에 대한 입장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에 조금 그 플랫폼 자유와 공화에서 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치가 이대로 이런 방식으로 소위 적대적 공생의 정치, 반사이익의 정치, 그리고 분열과 이 갈등의 정치를 계속 해서는 저는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힘으로 안 되잖아요. 보다 이게 협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리더가 되는 사람 그런 정당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전부 그냥 선거에서 이겨서 정치적인 이익을 권력을 잡겠다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은 또 계속 도돌이표가 되잖아요.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해결하려면 제도 개혁도 해야 되고 또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리더십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환기의 그 리더십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미래가 굉장히 좀 밝아. 오늘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미래가 밝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교수님이 그리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